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소환을 마련하고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유엔 제재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에서 뜯어낼 게 없으니까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비닐방막으로 다 창문 가지고 하루에 그래서 한 두세 시간 45만 정도입니다. 와, 네. 머리 두 조각이 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노예계약이래, 노예계약. 100억 원 정도 가진 부자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 우와. 아침은 북한에서 먹고 점심은 중국 가서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봤을 때 남자 시청자가 하늘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이에요. 네. 겨울이 이제 막 다가왔는데 저는 사실 추위를 너무 타서 여름에도 네. 차에 항상 패딩을 넣고 다니거든요. 롱 패딩을. 너무너무 추운데 우리 채연 씨 네. 겨울에 무대 의상 특히나 짧고 막 반팔도 입고 그쵸.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저는 또 우연치 않게 데뷔가 또 겨울이었어요. 가을, 겨울 이래서 저 정도는 진짜 많이 입은 거고요. 많이 입으신 거라고요? 거예요. 천이 많이 안 들어요, 제 의상에는. 네, 적은 천으로 의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따뜻하게 뭔가를 입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서 손 발 시려운 건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막 뭔가 입도 안 벌어지고 그런 경험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혀가 막 꼬이죠. 난 보기만 해도 배 차가워 지금. 아니 토니아 씨도 우리 아이돌 시절에 입고 싶지 않았던 옷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그 신인 때 워낙 캔디 의상 같은 경우에 이제 캔디가 여름이었어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죠. 아, 다행이네. 겨울이었는데 신뢰가 문제는 이제 여름에도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캔디 의상을 입어야 이 느낌이 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털 의상을 입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저희가 또 막 땀복 비닐로 된 거 네. 있잖아. 맞아, 비닐로 된 바지요. 그게 땀이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의 이제 뭐 사우나지 뭐 완전 사우나. 다이어트는 그냥 되겠어요. 옛날에 살 기억나는 뺄 때 게 원래. H.O.T 오면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거기서 와. 그러면 그래. 그 정도? 땀이 소금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토니 씨는 그래도 영원한 우리의 토니 오빠입니다. 왜요? 남자다워요. 되게 의외로 사나이예요. 그럼. 완전 남자죠. 소주 완전 나눠 먹는 거 없어요. 그럼. 사나이답게 남자다운 토니의 모습 공개합니다. 유사. 겉만 사나이고 내면은 저랬나 봐요. 광고 사진 찍은 거예요? 저게 뭐예요? 제가 타 방송에서 제가 교복회사 사장님이에요. 교복회사 사장님인데 나는 내가 다 모든 교복을 직접 체험해 본다라는 이제 컨셉이 있어서. 아, 저 프로그램 안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어울린다. 어울려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요즘 이만갑에서 점점 잘생겨지는 우리 효성 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왜? 효성 씨가 은근히 매력남이라고 우리 작가들이 뭐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는 은혜 씨가 효자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예, 효성 씨. 여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뭐지? 생겼나봐. 또 사랑 얘기 하나 해준다면. 저 쪽팔리는데 없어요. 네? 저는 북한에서도 연애라고 못 해봤고요. 진짜? 네, 저하고 친구인데 6명, 5번이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말 잘하고 재밌는 남자 좋아하는데? 당연히 가면 인기는 많죠. 근데 여자하고 있는 것보다 사내두가 사랑하는 연하이 많으니까. 그러면 자연을 사랑하는. 효성이가 아직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작 사랑의 불씨에 불이 달리게 되면요 앞도 뒤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달 준비는 딱 다 끝났죠. 그러니까 달리기가 두려운 거죠.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생겼네. 왜 생겼어? 그 정도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조금 진척이 있는 건데 그래. 보니까. 아니 효성군 그러면 첫 키스도 했어요? 벌써? 첫 키스도 했어요? 벌써? 했구나. 했어. 손도 못 잡아봤어요. 손 못 잡아봤어요. 아, 있긴 있고요. 네.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썸? 그냥 작업 중이에요. 와!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 갑이에요. 동갑? 서울 태생? 아니요. 그럼? 백두산이요. 어떤 스타일? 청순한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뭐. 세 가지 다요. 와, 미치겠다. 여기 이쪽이 좋아요? 아니면 뒷모습이 예뻐요? 아니면 뭐? 여기가 예뻐요. 여기가 예뻐요. 뭐 머리카락까지 이쁘니까 표현 못하겠어요. 사랑한다. 아니 박은혜 씨보다 예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의상실에서 그 대기실에서 사진을 봤어요. 여자친구 사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눈이 높아요, 이 친구가. 성주 씨 여자친구보다 예뻐요? 당연히 제 여자친구가 훨씬 예쁘죠. 당연한 질문을 하시네. 참. 효성 씨가 먼저 대실한 건지 여자분이 먼저 대실한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제가요. 상남자네. 사귀자. 저 어머님, 손주 어머님 뭐 축하드려요. 아무튼 곧. 뭐 손주 보시겠네요. 뭐 이미 봤지만. 아직 썸 타는데 벌써 축하드립니다. 언제 잘리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런 아들이다. 저는 그저 아들인데 자랑하고 본 거는 우리 동네에서의 우리 아들은 진짜 남자 심청이라 합니다. 부모한테 너무 효자스러워서. 그러면 여자들 안 자랑인데. 좋아해. 내가 그 얘기하려고. 네,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잡혀서 한 6개월 동안 고생하다 집에 나타났는데 그 고문 받던 의회를 이러도 못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알았는데 그때 우리 효성이 14살이 됐습니다. 키는 정말 요만했습니다. 지금 완전 키 큰 겁니다. 그때 아마 140도 아마 앞바다할 정도로 정말 작았습니다. 그런 게 매일 아침 그 산에서 눈 속에서 그 나무를 해당한 그거 한 3시간 되는 거리로 그 나무를 패서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가서 오후 2시 돼야 그 나무를 이제 만든다면 한 쪽발걸 마을에다 팔아가지고 옥수수 가루 1kg 또 엄마 먹을 약을 싸가지고 그 밤에 새까면서 점심도 못 먹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올라와서 그거 죽어 써서 저런 먹이고 또 약 써서 해. 그때 아들이 어린 것도 야 정말 얼마 그때 고맙고 해. 또 한쪽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다 그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칭찬만 말고 이렇게 약간 단점은 없어요? 어렸을 때 속썩이거나 막 이런. 제 아들이 속썩인 건 정말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번 저를 거짓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젠지다가 한 번 저를 쏘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때 했지 않습니까? 밤에 집에 이렇게 계속 있는데 오후마다 일 되면 어머니네 친구 집에 놀러 가겠습니다. 그 쑥 없어지고 안 하면 산에서. 그래 그래도 며칠 그거 반복되기 때문에 야 왜 이럴까 하고서 하루는 솔직히 미행했습니다. 어디가 나쁜 장난하는가 해서 그대로 지금 따라서 가만가만한데 이렇게 막 쬐끔인데 그 집에 가면 그 영예군이라고 있습니다. 다리 한 사람이 이렇게 다리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가서 매일간 나무를 패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또 근심할까 봐. 그래 가만히 가서 보는데 사실은 나쁜 장난을 하는 거서 욕하려고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난 아무 소리 없이 집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 저녁에 어두워서 왔답니다. 그래 효성아 너 어디 갔다니까. 예 어머니 등판에 누기네 집에 놀러 갔댔습니다. 굴더라면 저를 쏘기다니까 속으로 비투가기도 하는데 아 이놈이 무슨 나를 쏘길 거짓말 할 줄도 다 아는구나 하는 생각 나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기도 말할 아니 어떻게 나오면 미담이야. 뭘 해도 미담이고. 채연 씨. 아니 이런 남자라면 진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한테 그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줄 줄도 아는 것 같아서 여자한테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좀 그렇거든요. 약간... 제가 효자인데 은영아 선수한테도 잘해요 제가.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송중 어머님 그리고 우리 이효성 씨 보기 좋은 모자 이제 아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송중 어머님 뭐 아드님도 이렇게 잘 키우시고 했지만 또 우리 송중 어머님이 잘 키우는 게 호프의 효모를 잘 키우셔서 그래서 효성인가 봐요. 네, 뭐 효성이, 효모, 효소 뭐 이런 거 잘 만드셔가지고 맥주를 또 직접 만드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번엔 성공이에요. 예. 저번에 약간 실패였잖아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아 이게 송중 어머니가 만드신 맥주예요? 야, 이거 보세요. 아 근데 이건 뭐예요? 간류사탕. 간류사탕. 안주 아니야 안주? 그거는 모루입니다. 머루. 그 제가 산에 다닐 때 훈이 많이 따던 열매가 봐가지고요. 그냥 저 남양주까지 그거 살라 갔댔어요.
저거 모르가 제가 진해 좋아한단 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 엄마가 한국에서 신 거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엄마 저거 좋아한다고 들고 이걸 또 왔던 남양주까지 샀대.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우지 아들을? 진짜 효성 직하다. 그래. 대단하다. 맥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분위기 좋아요. 맥주 한잔 하면서. 두 가지 맛이랍니다. 근데 효모가 나 그거. 나도 이걸로. 나도 이거. 이게 약간 블랙 비어 같이. 예, 약간 흑맥주 같은 느낌. 저나 네. 그럼 뒤에는 고무줄입니다. 아니 저는 저거 안 고무줄. 나도 안 고무줄이 날 것 같은데. 나는 나 그럼 고무줄 나는 할래. 고무줄. 고무줄이요? 안 고무줄. 깔끔하고 시원하게 목 넘김이 일단 깔끔하고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품종 중엔 없는 독특한. 네. 맛있네. 틀리구나. 이 향은 일단 되게 진한데. 보기에는 탄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탄산기가 한 개도 없어요. 밍밍해요? 탄산제로. 네. 꿀물 꿀물향이 있어요. 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맥주는 아닌 느낌이에요. 설탕물 느낌, 설탕물. 꿀물. 약간 그래. 꿀물과 약간 맥주를 살짝 위에 섞은? 이거 뭘로 만드신 거예요? 보리하고 호프하고 설탕 들어간 겁니다. 여기다 호프도 맥주 들어가요? 균을 만들어서 연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게 아주 뭐 묘한 맥주 맛이라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이거 저 체인점 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고무줄만. 똑같은 양입니다. 똑같은 재질하고 똑같이 했는데 시간도 똑같이 했는데 단지 다른 거는 고무줄 맨 건 정지한 겁니다. 정지됐어. 어차피는 건 정지 안 한 기고. 여러분 어디서도 맛을 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맛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 예, 나중에 송주 어머니랑 친해지면 볼 수 있는 맛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만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매주 새롭고 놀라운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감. 오늘의 주제 공개해주세요. 대북 제재를 피하라. 김정은의 숨은 돈줄. 오늘의 주제를 아주 쉽게,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요. 북한 경제 전문가 조봉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어쩌다가 북한 경제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경제 규모는 많이 커지고 했는데 체질 자체는 굉장히 좀 허약한 그런 구조였거든요.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몸살한 거 독감 걸린다. 뭐 이렇게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남북한이 분단에 의한 분단 경제에 기인한 게 아닌가. 즉 허리 자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경제가 개방되더라도 한국 경제 성장할 수 없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분단 경제를 통일 경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성장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8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30년 정도 내가 이쪽에 그 연구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책하는 데 좀 관여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한 1, 2년 남아있지만 조금 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어떤 뭐 뉴스 하나 나오면은 막 주식시장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데 요즘은 어지간한 그 북한 관련 뉴스에도 우리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졌다는 이야기의 반증이기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조병헌 선생님께 먼저 첫 번째 질문. 대북 제재가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인가요? 과거에 대북 제재하면 북한에서 뜨거워 잠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파오네 이 정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북 제재가 강력한 건데 이번에 채택된 대북 제재에 보면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의 약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 달러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석탄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다음에 석유 수출도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이 근로자들 해외 나가 돈을 벌고 있는데 인력 송출 사업도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채택한 것은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이죠.
기름을 좀 제한하는 형태의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하게 차단을 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외부로부터 기름 공급받는 게 한 30% 정도 줄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재 자체가 좀 시작된다고 하면 북한이 아마 과거의 어떤 제재보다 굉장히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제재 말로만 했지 사실 뒤에서 도와준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정말 참여하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실제로 중국이 좀 조치를 했고요. 최근에 중국 공식적으로 그 발표를 보면 북한하고 합작으로 하는 기업을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보면 북한 식당이 한 100여 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식당 자체도 문을 다 닫아야 되고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사업하는 이런 기업 자체도 문을 다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은 보다 강력한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좀 체면이 많이 깎였어요. 왜냐하면 5차 핵실험할 때도 말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5차 핵실험했죠. 6차 핵실험했죠. 그다음에 또 중국이라는 국가가 G2 국가로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 체면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체면 자체가 많이 구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의 어떤 그런 도발 행위 자체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게 많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유례없는 좀 대북 제재를 좀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자체에 지금 사실 피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도대체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추석 연휴 때 북한에 갔다 온 친구가 있어요. 프랑스인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단순히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그 하교들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교들이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 라선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으로 들여갔는데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그것이 다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수남 장마동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라선 그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뒤에 그 장마당 건물이 한 6개, 7개 정도 있었는데 그 건물이 14개 정도가 있더래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시장에 가서 뒤를 봤대요. 옛날에는 중국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60%가 북한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북한의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 시장을 통해서 북한의 그 내부적으로 생산품들을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그만한 능력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수가 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북 제재에 가하지만 북한이 지금도 버티는 것은 이미 북한 내에 있는 작년에 공식 통계로 한 404개 정도의 공식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 내수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전 세계가 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상황이 안정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줄어들고 차단이 되면 북한 경제가 나빠져야 되거든요. 더 어려워져가지고 더 이상 핵실험 안 할게 이렇게 손들고 나와야 되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6년도 한국은행에서 그 발표한 통계를 보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9%입니다. 근데 북한 학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10%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북한 경제 규모가 작은 건 있지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봤을 때 방금 이야기했지만 북한 내에 주민들의 일고 있는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 경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장 경제를 통제했기 때문에 외부에 제재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 스스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수입 자체가 생기고 또 돈이 도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북한 당국이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돈입니다. 숨어 있는 돈입니다. 현재 북한 내에 있는 외화 자체의 규모를 추산을 해보면 한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돈을 가지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를 어느 정도 좀 계속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요인도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좀 요인이 돼가지고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다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초강력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숨은 돈줄은 어디선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2016년 미국 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900여억 원 철도. 2017년 대만 은행을 해킹해 약 670억 원 강탈 시도.
1년 동안 30여 개국 100여 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공격한 북한의 해커들. 전 세계 은행의 돈을 빼돌려라. 김정은의 숨은 돈줄 해커. 와 진짜 수락하다 이거는. 진짜 날강도입니다. 영상 보니까 뭐 600억, 900억 뭐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뭐 해킹만 성공하면 뭐 대북 제재도 소용없겠어요. 이 뭐 세상에 그럴 거면 차라리 북한에서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지 그러게. 저 정도의 이 뭐 300억, 900억의 돈이 뭐 상상도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달러, 900달러죠. 계속 북한이 시도한다는 겁니다. 자, 해킹 요원을 양성하는 북한의 학교가 있죠. 바로 미림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림학교 출신 장세율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세율 선생님. 안녕하세요. PC방 안 다니시죠?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가보세요, 가끔? 아유, 여기서야 뭐 PC방 다닐 필요가 없죠. 휴대전화로 막 이것저것 좀 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세요? 네. 북한에서는 진짜, 왜냐면 미림학교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뭐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미림대학은 그 인민군 군사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경보 체계를 완성을 하고 적의 그 정보전에 대처를 해서 기술 인재를 양성을 한다 이런 목적으로 86년도 개설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대학인데요. 여기에 이제 졸업생들 중에 이제 해커 전문 부서가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경찰청국 3국이라고 121국에 들어가서 해외에 나와서 이런 해커 활동을 하거든요. 아니 선생님,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해킹에 힘을 쏟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대북 제재가 일어났는데 그 대북 제재를 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김정일 때부터 사이버를 찍었어요, 해커를. 그래서 해커는 이 북한에서 일명 비밀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현재 진행이 되는 사이버전에서 우리가 기득권을 줘야 된다 하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대북 제재로 해서 부족한 이런 돈줄을 김정은은 이 사이버 해킹 수도를 통해서 확보를 하려는 그런 의도인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은행 보안벽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해킹 실력이면 어떻게 보면 군사 기밀도 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에 국방부를 일단 북한 해커들이 뚫었잖아요. 그래서 홍으로 다 나갔죠, 작전 계획이. 네, 다 날아갔죠. 작전 계획이고 뭐고. 운행의 뭐 전산 시스템이 국방부보다는 이 상대적으로는 약할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국방부를 뚫는데 전산망을 못 뚫는다는 법은 없죠. 상대적으로 북한에 생긴 여기 사이버 사령부가 생긴 지 몇 년 안 되잖아요. 북한에는 이제 86년도부터 그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정말 뭐 형과 아우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손자 뭐 이 정도로 이게 연륜에서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앞서 있죠. 원래 북한 군이 운영을 하는 이게 사이버 부대의 임무는 그렇습니다. 전시 작전권, 그러니까 실제 유사시를 대비한 그런 정보 획득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라든가 뭐 청와대라든가 유사시 때 마비 교란 이런 거를 위해서 그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 작업을 해보달라니까 상당히 이게 돈을 획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많은 거죠.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전산망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운행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목표를 그쪽으로 돌린 거죠. 운행 쪽으로 해서 돈을 털어내느라고.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네? 액수가. 전문기관에서 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실제 시도는 1조 원 이상 시도를 했었답니다. 근데 실제 털린 금액을 보면은 1,000억 가깝게, 그러니까 970억 정도, 예, 그렇게 털어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금융망 해커들이 실제 우리 지갑을 노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우리 한국은행에 얘네 전산망에다 악성 코드를 심어서 그때 서버가 중단됐던 이런 사건도 있었고, 실제 올해 3월 같은 경우는 ATM기에다가 또 그 해킹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잠시 그 중단됐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그 김정은이가 그 하는 얘기가 풍문으로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 한국은행에 있는 돈 다 내 돈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 머리의 돈이 다 자기 돈이다. 예.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해커들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ATM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ATM을 해킹하면은 사실상 제 돈도 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ATM에서 돈을 어떻게 빼가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그리고 현금을 찾아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돈을 빼갈 수 있는 거야 이게? ATM 기계도 보면은 USB 포드가 있습니다. 그 포드 쪽에 접근을 해서 포드 쪽에 해킹 툴을 깔아놓으면요, 일단 거기에 안하게 들어가 있는 이게 PC입니다. 그 안하게도 PC가 있어요. 예, 그 PC를 원격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넣으면은 그 카드가 이게 비밀번호 자기가 치질 않아도 자동으로. 예, 그렇죠. 그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거기서 한도까지 얼마가 돈이 있다까지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가져와요? 그래서 본인이 뒤에 있는 이 프로그래머를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사라 그러고, 실제 나가서 뭐 작업을 하는 이런 행동대원들은 그 복제 카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복제 카드 없이 지금 최근에는 이 그 ATM 기기 안하게 돈이 얼마나 수장돼 있고 그거를 그 인출구로 해서 전부 다 뽑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됐거든요. 해킹 툴. 그러면 저거 그 서비스는 꼭 신청을 해놔야 되겠네요. 카드를 쓰면 문자 통제. 문자 오는 거? 네. 맞아, 그거 해야 돼요. 사실 개인도 무섭지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건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네요.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예. 북한이 사이버 부대를 통해서 뭐 전자산 공격, 뭐 해커를 한다는 이유는 사실은 물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을 턴 강도 같은 경우는 경찰이 추적해서 잡으면 그 사람이 범죄거든요. 근데 가상 속에서 해킹을 하고 돈을 꺼내오는 거는 어디서 해킹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바로 우리가 지목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메커니즘을 노린 거죠. 삼국을 이용해서 침투가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개인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 해킹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NGO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탈북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는 늘 이메일 해킹을 가장 많이 받는데, 그 수법이 어떻게 오냐면 저희가 그 NGO 단체가 사업하는 뭐 통일부라든가 그다음 또 제가 또 활동하는 이만갑이라든가 이렇게 이만갑 질문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만갑이기 때문에 그 파일을 열어볼 수밖에 없고요. 통일부 담당자 이름까지 압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참 거기다 막 답변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이미 해커는 제가 파일을 여는 순간에 그 해커가 같이 이메일을 연대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걸 같이 들여다보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열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사이트를 개설해서 팔거나 막 이러기도 한다고. 그렇죠. 여기에 한국에 놔두는 이런 도박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제 아는 친구가 직접 그걸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는데, 중국인들이 이게 한글 사이트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대상으로 한글 사이트를 도박 사이트 보면 북한 애들이 우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 아니게 이런 해킹 공격을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도박 사이트 같은 걸 하나 개설을 해주면 중국인들이 그걸 싸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상대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해서 자기네는 돈을 버는 거죠. 얼마 정도? 사이트 하나에 3억씩 받는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 사이트에 이렇게 3억을 벌 수 있는데, 그럼 해커들이 이 번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일단 사이버 해킹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경찰 청국장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 천국에서도 또 자기네의 어떤 새로운 이런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뭐 인프라 장비를 위해서 쓸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갖다 바치더라고요. 바치고 자기네가 다시 제한수를 올려서 돈을 타다가 쓰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북한도 해킹이 아주 잘하지만 뭐 미국 같은 데도 정말 뛰어난 해커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북한에 있는 핵 무기나 이쪽으로 해킹을 못 하나요? 시도는 하고 있죠. 근데 북한 자체는 자체 내 인트라넷이라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프로그램을 절대 안 쓰거든요. 특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드 분석 자체 접근 자체가 힘들답니다. 사이버 사령부 쪽에 보면. 네, 김정은의 숨은 돈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봉현 선생님, 이게 지금 보니까 뭐 해킹 말고 숨은 돈줄이 또 있어야지 해킹만으로 이렇게 큰 돈은 못 벌 것 같은데요. 네, 북한에 보면 과거에 단순하게 정상적인 경제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했는데 과거에 주로 북한이 사용했던 것은 이제 뭐 마약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거래 이런 거 가짜 달러 만들기.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국제에서는 감시망이 강화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불법적인 하는 데는 많이 좀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뭐 간혹 좀 적발은 되고 있지만 최근에 와가지고 특징이 좀 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가장한 이 불법적인 돈벌이. 예를 들면 북한이 해외 지금 대사관들 많이 있잖아요. 네. 대사관에는 원래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공간 자체에 뭐 식당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좀 뭐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식장 꾸며가지고 그 주말에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뭐 이런 형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건 국제적인 망신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국제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콩나물 키우고. 욕조에다가 콩나물 키우고. 와, 너무 모양 빠지는 거 아니에요? 북한 외교관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밀수를 하면서 북한 외화 자금의 조달꾼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교관들의 짐 같은 것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시간을 통과할 때. 네. 노터치죠, 외교관 행랑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서 밀수를 해서 적발된 사례들이 2013년 9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외교 행랑으로? 예, 외교 행랑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2013년 9월에는 몰도바에서 담배 4,000갑을 사가지고 루마니아로 돌아오던 중에 그게 발각이 된 거죠. 외교관이요? 외교관이. 네, 그렇게 하고 또 2013년 7월에는 몽골하고 중국하고 오가는 기차를 이용해서 주사를 1000박스. 그러니까 아마 2015년 5월에 아마 그때는 언론이 크게 났었는데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이 외교관이 코뿔을 가지고 밀매를 하다가 코뿔소 뿔을 밀매 그건 엄청 기사화가 됐었죠. 돈 벌어오라고 외교관한테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온 외교관들한테는 1년에 외화를 얼만큼 바치라는 과제가 있대요. 심지어 외교관뿐 아니라 거기에 나온 해외 노동자 이런 사람들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콩나물까지 기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매 외교 부마다 그런 과제가 있고 또 오랫동안 나와 있기 위해서 뇌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자금줄은 가장 큰 자금줄은 주민들에 대한 수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일성 할아버지 때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송리라든지 뭐 토끼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걷어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게 경제적 수탈이라면은 또 정신적인 수탈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통해서 공포를 통해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하게 하는 거죠. 저는 경제적인 수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신적인 수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수탈을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세뇌가 되고 결국은 이들이 북한 정권에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반대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하지 못한 세력들에게 이제 충성 자금을 요구함으로써 그 충성 자금은 북한 지도부가 돌아가는데 쓰이는 그런 막대한 자금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 만약에 성의가 난다 그러게 되면 북한 주민들 원래는 그 시간에 성의가 나거나 말거나 성의 나는 사람들은 가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장마당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장마당을 차단하는 거예요. 장마당 나가지 말라. 지금 성의는 한철이니까 이때 그래서 새벽 5시간 되면 주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장군님께 바치는 충성의 자금이 지금 저 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워요. 박작 시끄럽게 막 노래 부르면서 무슨 섰는 해를 맞으면서 노래를 막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라도 깨요. 깨고 나면 또 자기네들이 맡아진 과제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성이 꼬랑대래도 뭘 갖다 바쳐야 내가 돈을 안 내지. 한국이나 일본에 일식 집에 가면 그 북한산 송이를 주었어요. 네. 아,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어르성 가져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일본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탈이 얼마나 치욕하냐면요. 일반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과제를 항상 부여하는 거죠. 학생들한테는 이제 가을철 되면 부채만한 약초가 있어요. 그걸 또 일인당 할당량을 줘요. 이거 캐오라고. 다 충성의 자금의 명목으로 또 가을에는 또 솔분가루가 있어요. 그걸 또 다 채취하오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 또 학생들한테 꼬마가재라는 명목 아래 뭐 파철, 뭐 구리 이런 걸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하도 내다 집에 없으니까 가마솥 뚜껑을 막 들고 가요. 그러면 집에 오면 또 엄마한테 두드려 맞죠. 왜 집에 멀쩡한 밥을 당장 해 먹어야 되는데 뚜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손만 더 물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열을 짜는 거죠. 그러다가 집에 있는 똥도 가져오라고 하겠어요. 똥도 다 돈으로 사요. 1인당 1돈인가요? 네, 1.2. 똥도 가져가요? 네. 근데 뭘 먹는 게 있어야 싸는 것도 있잖아요. 뭐 밥은 안 주면서 맨날 싸서 똥은 또 갖고 오래요. 겨울에 얼으면 어떻게? 겨울에 하는 거예요, 까서. 겨울에. 깨서 가져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였어. 이럴 수가. 뭐 북한에 적어도 한 집안의 식구가 평균적으로 4식구가 돼요. 네. 자식 둘 정도는 낳았으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사람이 그 배설을 하는 양이 그 평균적으로 250kg가 나온대요. 예, 그래서 4식구게 되면 1톤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싼 것만 해결을 해도 1톤을 만든다. 그거죠. 아주 그냥 다 뽑아가는구나. 이게 뭐 집에서만 싸나? 나가서도 싸는데? 나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래? 나가서 맞아요. 야, 너 지금 그 똥 가져야 하는데 어디서 나갔어요? 엄마한테 맞아요. 와, 이거 정말. 아니, 형이 씨, 그러면 송이는 잡으러 다니는데 진짜 그런 걸 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밥은 밖에서 먹고 똥은 집에 와서 싸라.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이제 자물쇠를 채워놔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화장실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채우잖아요, 한국은. 근데 북한에서는 퍼가니까 그러니까 자물쇠를 잠궈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변도 굳어요. 소변도. 뜯어갈 수 있는 건 다 뜯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뜯어낼 게 없으니까 밖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지금 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추정이 됐고 각 나라 중국, 뭐 러시아, 다른 나라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23억 불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근데 주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산에 가서 벌목공이 되고 또 탄광에 가서 탄을 캐는 그 탐부가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는 봉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해서 그 벌어들인 외화를 또 북한으로 보내는 거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은의 숨은 돈줄 중에 하나가 외국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했던 분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예, 그동안 이만갑에서 우리는 러시아 벌목공 출신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외화벌이 노동자입니다. 러시아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그 번 돈을 고스란히 북한에 줬다는 리정호 씨 소개합니다. 저는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 이정호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건설을 하면서 진짜 돈을 악착스럽게 벌었지만 그 돈이 가족이 아닌 북한 당국에 모두 바쳐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러시아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잘생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안 그래도 딱 앉았을 때 배우 같아 말했어요. 왜 이렇게- 박신영 씨도 약간 왜 이렇게 미남이세요? 네, 부모님이 예술인. 코는 어디서 하셨어요? 한국에 어디서 하신 거예요? 솔직히 뭐 아니요, 제 겁니다. 너무 멋진 눈매와 누구 닮았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남이시라고. 짱좀 듣었어요. 참 베일에 쌓인 남자 리정호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벌목공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버지가 러시아 벌목을 일을 했던 분도 여기 있었거든요.
자, 이정호 씨, 러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대건설 지도국 소속으로 러시아에 가서 건설일 그러니까 그 아파트 이런 개인 집 인테리어 그런 걸로 해서 건설 부문에 해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건설 지도국에서 내보내는 인원들은 대체로 보면 다 평양 시민들로 해가지고 네네. 당원을 우선으로 뽑거든요. 네. 그 이유가 당원이라고 하면 우선 그 충성심이 높고 또 그 변심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충성심한들 높여옵니다. 그래서 그 당원 위주로 많이 뽑고 지금은 어느 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인력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을 제외해서 또 지방 사람들까지 많이 뽑았습니다. 몇 명이나 갔어요? 그때 러시아 갈 때 같이? 예, 제가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그중에 절반이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돈 벌었다. 우리가 그 계획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금. 예, 계획금이. 그러니까 뭐 얼마를 모으자 내야 된다 이게 계획금입니다. 예, 우리가 한 달에 우리가 내는 계획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금이 월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을 당시 그 12월부터 2월까지 한 러시아 돈으로 15,000루블. 그래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그다음 45만 정도 됩니다. 45만 원은 무조건 당에 바쳐야 되는 예, 돈. 그리고 그 3월부터 5월까지가 2만 루블. 그리고 6월부터 11월 달까지 그때가 제일 많은데 그것은 계절이 일할 계절이라서 예, 그러니까 일감이 많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2만 5천 루블로. 2만 5천 루블이면 얼마예요? 한 그게 85만 85만 정도. 그러면 85만 원을 내려면 그때 어느 정도 벌면 85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일하는 돈에서 계획분을 다 빠지고 나면 그 차례된 돈이 그저 별반 없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최고로 일해가지고 그 해 제일 많이 받았다 하면 15,000루블 받았는데요. 한 달에? 예, 한 달 받은 돈이. 근데 그게 1년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그게.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못 받고 이런 적도. 그럼 뭐예요?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균적으로 때리면 없는데 작죠. 그러니까 아야 작은데 하여간 그때 받은 돈은 그래서 15,000루블 제 돈으로 들어간 게. 거기서도 돈 떼먹히는 적도 있나요? 러시아 사람한테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한 데서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돈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돈은 좁게 줍니다. 좁게 주면서 그러니까 좀 미룹니다. 그러니까 언제 준다. 그 미루는 게 우리는 계획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대상에 가서 그 계획분을 해야 그 우리가 마이너스를 안 먹지. 마이너스만 계속 쌓이면 우리가 그만큼 빚더미 또 일해야 되는 그냥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북한에다가 북한? 우리가 돈을 월급을 못 받아서 못 준다 이렇게 사정을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조건이. 왜요? 예, 회사에 그 떨어지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나 그 계획금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머리 두 조각이 나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계획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그렇게 그 국가에 그러니까 선 내미는 거나 같죠. 그러니까 뭐 못한다 해가지고 하면 그건 반항으로 되거든요. 우선. 아니 너무하자. 돈을 못 받았는데. 아니 그래도 뭐 우리는 무슨 수단을 배운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배웠고 또 이렇게 반항하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죠. 장군님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잖아요. 농장에서 우리 엄마가 고무선했잖아요. 군장님이 계획을 못했어요. 농사가 안 돼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 강의를 고소해요. 바쳤는데 다음 해 엄마를 떨고 써요. 그리고 빚 잔뜩 져가지고. 빚도 져야 돼요? 국가에다 바쳤으니까. 리정호 씨, 그러면 그 해외 노동자들 사실 나라에 바치는 돈이 더 많으면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피땀 흘려서 나는 정말 불만이 많겠네요. 그것이 우리는 해외 나올 때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교육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금을 바치고 나머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일해서 나머지는 자기가 그 가정계획, 우리는 가정계획분이라고 또 하는데 그 가정계획분 그 해서 그 집에 그 떳떳하게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뭐 과제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과제는 그 지도국에서 그러니까 해에 두세 번 정도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 김정일 옷을 꾸리기, 그리고 뭐 지도국 내 뭐 무슨 뭐 사상 뭐 흉활동 그거 꾸린다든가, 그리고 매달 바치는 당비가 있고, 그게 와 일개미다. 일개미. 그러니까 그래서 일 많이 해죠. 저는 집에 돈을 버는 게 1년에 15,000루블밖에 못 줬어요. 1년에 45만 원 보낸 거예요? 네, 1년에. 그래도 우리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계획부는 꼭꼭 받치면 우리는 그만큼 충성심이 뭐 애국심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진짜 애국자다. 저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안 무너져요. 제 아는 분이 이제 러시아에 파견됐던 분인데 거의 노숙자같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떼가니까 실제로 남는 게 없어서 옷이 다 해졌는데 입을 게 없으니까 사서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버리는 그 헌옷 있잖아요. 거기서 옷을 꺼내고 밥도 하루에 3끼를 못 먹을 때가 많대요. 그래서 2끼 먹으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너무 이제 안타깝고 불쌍하니까 이제 밥을 거의 앵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뭔가 금회 환영을 하기 위해 외국을 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당당하게 가족 앞에 나타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 짓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몇 년 후에 거지가 돼서 45만 원 보내면서. 그렇죠. 체력도 다 쓰고.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도 그때, 그러니까 지금 더 열악해진 거고요. 원래 기존에 있는 이렇게 러시아 한번 갔다 오면은 우리 마을에서는 그 집이 엄청나게 막 컬러 TV 오고 막 컬러 TV 안고 오고 그다음에 그 바다 우리 한 번도 못 먹은 바다 있잖아요. 바다랑 그다음에 그 분유 같은 거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것들 막 갖고 와서 실제로 생활이 좀 풍요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갈수록 이제 더 어려워진 거죠. 원래. 네, 이전에는 제가 러시아에 나가게 된 경위가 부모님 그 의견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40년을 그 예술계에서 일했는데요.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만큼 일하고 뒤돌아보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불편하니까 부모님 그 조언도 많이 듣고 해외로 나갔던 사람들이 벌써 문이 달라지지 그 집에 한번 들어가면 안 하게 그 가장진물이 싹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도국 산하 그 대건설 사업소에 그 노동과 부원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그 $100를 거였죠. 아니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너무하네. 아니 막 개미 똥구멍에서 막 잼 빼고 뭐 꿀 빼고 막 똥 빼고 다 내장까지 뽑아먹는 기분이네요. 근데 뭐 나가면 우리는 그 국내에선 모르죠. 그러니까 해외 나와서 일하면 그래도 해외 나와서 일하니까 국내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도 저분은 고일 $100라도 있었네요. 가고 싶어도 고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손만 빨아야 돼요. $100를 못 구해서. 예, 그 $100가 크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를 북한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0를 넣고 왜 이렇게 억울하게 얘기를 하면 북한 사람들 보면서 $500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노동자로 이제 가기를 탄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보내는 돈이 한 $500 정도가 돼요. 네. 근데 $500 정도가 되는데 북한 일반 노동자가 평균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5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5분이면은 뭐 12달이면 한 60불 정도가 되죠. 그러면 사실은 거의 10배 이상의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부들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뇌물을 고이면서까지 외국에 나가겠습니다라는 거죠. 북한은 무보수예요. 거의 무보수예요. 무보수니까. 한 달에 교수가 받는 월급이 3,500원인데 네. 그 3,500원을 못 받아요. 인민군대 지원으로 다 나가요. 그거 월급 받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현재 실제 네. 북한에서 일하면 100% 무보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외국 나가면 달러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는 기차로 들어왔거든요. 우리도 한 13일 걸렸어요. 들어가는 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없어지는 사람이 많다니까 비행기로 다 보내요. 비행기로 들어오고 비행기로 내보내요. 그리고 비행기로 다니는 돈 다 자체 비용. 아유. 아니, 자체 비용 자비 들여서 가는 거예요? 예, 자비죠. 그러니까 예, 회사 돈 안 줍니다. 와, 막 연예인으로 생각하니까 막 악덕 사장 만난 것 같아 지금. 대단하시네요.
아니 예전에 그 우리 이만갑에서 그 동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환경도 그렇지만 그 노동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예 그게 이영호 씨도 많이 힘드셨어요? 예 우리도 그 어떤 때는 하루에 그저 한 2~3시간 그 새벽에 2시까지 일하고 와서 아침에 6시에 일 나갔으니까 그저 그 정도 자고 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상 그 주인들이 요구하는 게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하면 우리한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돈도 많이 차려지고 그러면 뭐 계획금 마치고도 차려지는 돈이 있다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러 왔으니까 그 열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렇게 밤새워서라도 합니다. 아니 목욕은 해요 좀? 목욕이 숙소 좋아요? 숙소가 대부분 숙소는 자체로 그 건설 현장에 많이 그 합니다. 아파트 지금 그 새로 지었을 때 그 삑다구만 있잖아요. 왜 풀거리가 그 콘크리트 챈 거 그런 있는데 그게 1층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출퇴근하면 그만큼 이렇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조리 그게 인원이 그리고 많이 그러니까 한두 명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40명 많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뭐 지하철도 타고 못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다 해서 이불이랑 베개랑 뭐 옆에 그러니까 도배 같은 그거는 그 러시아 그 회사에서 우리 1인당에 한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베개 그리고 이불 그리고 매트리스 마드라스 비슷한 건데 그 섬으로 돼서 그래서 뭉쳤다 놓으면 다 그 꾸깃이 돼가지고 패야 돼요 손으로.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운데 그러니까 비닐방막으로 다 창문 가리우고 아니 저기 뭐야 그 목욕은 어떻게 한대요? 목욕. 목욕은 그래서 작업반에서 저지가는 데 따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뭐 몇 달 동안 못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 길어다 먹고. 자, 정우 씨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모스크바 옆 지역에서. 근데 교류가 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뭐 러시아 친구나 뭐 이렇게 사소한 얘기나 뭐 이렇게 소소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럼 생활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그게 러시아에 정장 큰 회사가 있습니다. 있죠. 예, 거기에 일하러 들어갔댔는데 그 회사 들어가서 그 인테리어 사무실 꾸리는 일을 했어요. 사무실 그 인테리어 일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3번 한 대 들켜가지고. 뭐에서? 뭐가 들켜? 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고, 예, 뭐 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제일 너머로 첫 번째 꼽는 게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서지 말고 대하지 말고 이런 게. 근데 한국 사람하고 얘기는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못 해봤고 저 저장 되는 분이 그 한국 사람과 왔을 때 그 오케이 하는 거 지시를 받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한국 분들이 진짜 그 뭐라 그럴까 좀 다정도 하고 좀 많이 부러운 게 우리가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많이 그 무시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작업장을 작업장에서 우리 작업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뜨러 가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뜨는데 우리 보고 뭐 눈알 이렇게 불을 떠가지고 해봐요. 막 그 키도 큰 데다가 그러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저장이 그 기사장 분이 그 한국 분이었거든요. 네, 한국 분한테 말했어요. 근데 한국 분이 키가 작아요. 나보다 더 작더라고. 조그만데. 그분이 그때 이때 돼지가 되고서 못때 돼지가 되고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 한국 분은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막 저승말 욕해 그래서 막 쌍욕을 해요. 근데 그 옆에 통역보다 한국 분이다. 그 그분이 통역 쭉 해주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뭐 이렇게 고개를 쏘그리고 야 그거 보고 우리가 놀랐거든요. 민족에. 네, 그래서 야 이거 같은 민족. 네, 그때 기사장 그분이 야 이거 차라리 북한 사람들 와서 여기서 공장에서 일하고 그 사람들 돈 좀 얼마 줬나 이거 남의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게 약간. 그렇죠. 근데 눈물 난다. 예, 그때까지도 제가 그 가지 나가서 했으니까 그때는 뭐 말은 진짜 고마운데 그걸 그렇게 좁하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도 사상 그런 정도가 그걸 좁하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렇죠. 야,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얼마나 묘했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러시아 벌목공으로 가신 분들 얘기를 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다치고 정말 힘든 일이 많았는데 건설 현장도 그렇게 다칠 일이 많나요? 예, 맞습니다. 많고 제가 있었을 당시에 그래서 한 해에 한 2~3번은 사고가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밖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그 외부 건물 거기에 일을 하는데 그때 그 일하던 분이 밑에서 그 버저 역할, 그러니까 이런 멀탈 한거 그걸 얼려주다가 그 꼭대기 그 벙이 떨어져서 물이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분 후송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구리약금인 그런 걸 지불했어요. 그때 말을 들었는데 그 뭐 $4,000인가 보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후에 400만 원. 예, 이렇게 보냈는데 그 후에 들어온 건 그 유가족 손에 들어간 돈이 $2,000라고. 2,000달러라고. 200. 중간에서 또 떼먹었군. 야, 그걸 떼어 먹어요? 사람 목숨값인데 그거를 거기서 또 50%를 떼고. 아무튼간에 그 러시아에서 감시도 심하고 자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북한에 있을 때 제가 한국 영화를 좀 봤거든요. 한국 드라마. 그러니까 그 겨울연가라고. 내가 겨울연가를 솔직히 말해서 밤새도록 봐서 한 3번 봤거든요. 그게 그렇게 막 감동되더라고요. 그 영화가. 진짜요? 네, 근데 러시아 와서 그 인터넷 못 보게 합니다. 우리는. 네, 인터넷 못 보게 하는데 그 인터넷을 몰래 봤거든요. 러시아에서? 예.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그다음에 좀 서식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북한 서식이. 그러니까 나와서 난 이렇게 있는데 그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딱 봤는데 인터넷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걸 몰랐거든요. 350만 명 그때 굶어 죽었다고 나와서 인터넷에. 근데 350만 명 정도면 그 평양 시민 그 한 개 시 이 시민들 인원이나 같은데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9만 사람들을 그렇게 죽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차츰 보다가 그다음에 그 생각이 점점 바뀌었죠. 계속 보고 하면서 바뀐 게 내가 그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김일성한테 당 충성심하고 부르짖으면서 생활한 게 좀 한편으로는 좀 뭐라고 할까 막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전이다 이게. 그때 뭐가 선전이라고? 그러니까 이만갑을 한 몇 개 봤는데. 우리요? 이만갑. 예. 우리요? 이만갑을. 예. 진짜로요? 예, 인터넷에 나왔어요, 이게. 예, 봤는데 처음에는 그 선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일할 때 저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근데 봤는데 처음엔 이게 선전용으로다 해가지고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보는 과정에 그게 조금씩 제가 배운 내용들도 있고, 예, 제가 보면서 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만갑도 북한에서 그쪽 사람들은 리정호 씨가 가짜라고 그런다니까요? 배우라고? 저도 그런 소리 좀 들었습니다. 한국 가짜 배우가 연습해서. 근데 제가 나와서 제 실제 있은 말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게 되는 거예요. 오키 씨, 이거 그냥 남조선의 홍보물이다, 선전물이다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해외에 있는 오빠 언니들 독재 체제에서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빨리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만의 멋진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빠 언니들이란 표현을 쓰면은 그건 진짜 북에서 온 사람 아닌 걸로. 언니, 오빠 언니들. 송중 씨가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저분이 아무렴 우리 연기자시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거는. 네. 저보기도 연기자예요. 엄마와 아들이거든요. 자,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해외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보고 힘을 얻어서 꼭 한국에 와서 저희들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입니다. 효성이도 한마디. 저는 선전물이, 저도 솔직히 좀 이게 좀 뜨겁지만 저도 엄청 욕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진짜 이만갑 지내야겠습니다. 저 누나하고요, 하나원이나 통화할 때 누나하고 결별 나가겠다 했거든요. 여기 나가면. 왜? 진짜? 효성이도 한마디. 저는 솔직히 좀 이게 좀 뜨겁지만 저도 엄청 욕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진짜 이만갑 지내야겠습니다. 저 누나하고요, 하나원이나 통화할 때 누나하고 결별 나가겠다 했거든요. 여기 나가면.
누나가 그 소리에 나가지 마. 내 다시 누나 안 보겠다 그랬거든요. 네. 전 나와서도 누나가 말 안 했어요. 네. 근데 누나가 여기 군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 달도 못해서 엄마까지 나간 거예요. 저 하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심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연락해 북한인데 너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나 지금 일하 바쁜데 아니 엄마 지금 뭐 시험 친다 해서 북한 공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만갑 소리 나서 알았어요 끊으세요. 그다음 제가 처음으로 엄마 전화 끊었거든요. 그때 저녁에 퇴근해 왔는데 지금 엄마하고 누나 지금 컴퓨터 앞에서 뭐 날린 거예요. 네. 저 밥도 안 차려주고 지금 뭐 설무지 다 바느라고. 그래 야 이건 뭐지? 그냥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우리 집 이거 혁명화 못하겠다. 내가 어디 가던가 2대1 됐거든요. 그다음에 저하고 집에서 저는 엄마하고 누나 저는 10분 덜 세웠다고 했거든요. 핏줄이 같다고 사상이 같은 법은 없다. 내가 무조건 덜 세운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돌아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에 있는 분들이 서로 다른 지역 얘기를 모르니까. 근데요. 북한 사람이 또 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북한에서 살기 힘드니까 뭐 어떤 사람들을 밀수했다는 것도 있는데 뭐 도둑질하고 살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창피하게 도둑질 한다는 말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 사람이 북한에서 진짜 도둑질하고 살았니? 왠지 자기가 도둑놈 뭐가 잃어먹었다 해도 자기가 왠지 다둑놈 그 누명을 쓸 것 같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도둑질하고 살았지 않았냐? 옛날에. 저희 엄마도 솔직히 식당에서 일하지만 제가 밥을 굶지 않고 산 것도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많은 쌀들을 훔쳐왔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자랐거든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저는 근데 현주 씨 얘기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또 그분 입장에서는 그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으니까. 예. 아이 그리고 너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그러면 그때 이만가 볼 때 유현주나 신우나 이런 사람들 나온 거 아셨겠네요? 예, 두 분은 기억났어요. 신기하네요. 그거 이정우 씨는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는 그저 건설 현장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장하고 있는데요. 미장이요? 되게 좋은 기술인데. 지금 여기서 몇 루블 정도 받으시는 겁니까? 많이 받으실 텐데요. 여기는 루블이 좀 많죠? 예, 여기는 너무 세더라고요 일단. 그죠? 미장이 엄청 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전에 일했던 거와는 대비할 수도 없죠. 예. 러시아 일할 때랑. 예. 저거 진짜 미안해서 그런데 일단 대강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냥. 예, 16만 원으로. 와 진짜 장난 아닌 건데. 야 진짜인데 이거. 시간당 2만 원이네. 그러니까 시간당 2만 원. 야, 그러니까 과외비. 너 지금 얼굴에 곧바로 미장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대박인데요 진짜. 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힘든 일입니다. 미장 힘든 일이에요. 네. 섬세한 일이고 근데도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월급 받는 날은 아야 뿌듯하지. 아무튼 리정호 씨가 일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당당하게 고생한 만큼 돈 버시면서 행복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진짜 잘 왔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그래서 떳떳하게 살겠다. 네. 이야, 진짜 좋다. 만화책에 집이 저렇게 바뀌네. 야, 대박이다. 권력과 결탁이 안 되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 번 받을 때 뇌물이 1,000만 원 정도. 북한의 돈주들의 결말은? 지금까지 해외에 숨어있는 김정은 돈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북한 내부에도 김정은의 돈줄이 숨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돈줄 뭘까요? 김정은의 돈줄? 북한 내부에 있는 김정은의 돈줄. 아니 그 사람 뭐 착취 전문이니까 네. 뭐 또 어디선가 착취를 하겠죠? 아니 제 생각엔 내부에 무슨 몇 호실 이런 걸 정해가지고 거기서 김정은의 그 사제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사제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자, 좀 문제가 어렵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지금 뻔한 대답이라는 게 다 돈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측에서 여명거리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시었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지게 집이 저렇게 바뀌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절도성 부원 방혜성, 노동성 노동자 고춘희, 무역은행 부원 윤경희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이 직접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노고를 취한 이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뭘까요? 누구예요, 소연 씨? 아, 네, 북한의 큰손 사채업자 돈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북한 체제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 한 개 시군에 이런 돈주들이 한 서너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북한 장마당을 움직이는 원동력도 되고요. 이자 영상에 나왔던 그 여명거리 같은 경우도 이 돈주들이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득이 나는 거 20%는 정부에 바치고 80%는 자기들이 달러를 받고 집을 부양을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이득금을 챙기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는 이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쓸만한 이런 그 사람들로 그 각인이 되죠. 야, 놀랬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네. 100억대 자산가가 있을까요? 100억대? 그래서 요즘 그 북한의 그 통계에 나오는데 100억 원 정도 가진 그 신흥 그런 부자들이 한 100명 정도 있다. 100명 정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말이 100억이지 값어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값어치네요. 100억이라는 게 워낙 큰 돈이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이게 북한이 경제가 막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시장 자체가. 근데 그 1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벌 수가 있을까요? 뭐 북한의 돈주들은 대체 특징이 있는데 권력하고 많이 결탁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권력과 결탁이 안 되면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는 대기업도 나오고 있거든요.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기업을 확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열 회사를 뭐 한 20개 정도 거느리는 회장 해가지고 50대 회장 나오고, 그다음에 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그 부동산 투기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파트 이렇게 많이 나왔듯이 북한에서는 이제 부동산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평당 분양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뭐 평당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땅 자체는 권력과 같이 해가지고 땅을 무상으로 받는 거고, 물론 사용료를 좀 주겠지만 거기에 평양에서 지금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20만 불 정도 이렇게 하면 그게 엄청난 2억 원이요. 마진을 남기는 거죠. 또 하나가 유통업이 이게 또 돈이 됩니다. 단순하게 장마당에서 물건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그 외국에 또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다단계 형태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거기 마진 붙여가지고 여기 엄청나게 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내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 거래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못하는 고가의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산 전자제품부터 화장품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유통을 시키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에 요즘 뭐가 똑똑이장이라는 게 많이 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똑똑이장이 뭐냐면 정상적인 거는 장마당 통해서 물건을 거래하잖아요. 똑똑이장은 비밀리에 팔아야 되니까 일종의 방문 판매죠. 아는 사람을 가가지고 문 앞에 똑똑똑 두드리면 나오면 물건 주고 돈 받고 뭐 이런 형태의 시장도 형성되면서 또 많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그 중국과의 밀무역 이런 게 가지고 대부분 밀무역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게 밀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고가에 해가지고 거래되기도 합니다. 야. 또 북한에 하나 보이는 게 우리가 그 무생물 중에 새끼를 치는 게 유일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생물 중에 무생물, 생물이 아닌데 새끼를 치는 게 하나가. 잠깐만 이거 맞춰보고 싶다. 나 맞춰도 돼요? 잠깐만요. 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바이러스? 돈! 네, 돈입니다. 그렇지, 이자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돈주들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채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 가지고 뭐 일종의 나름대로 좀 담보 형태로 받는 거죠. 받고 이자 자체가 보통 연 우리로 지금 한 300% 이상. 이렇게 하고 300%요? 잠시만요. 계산이 안 돼서 연 300%요? 3%가 아니라? 네, 300%. 그러니까 3배죠, 3배. 3배지, 3배. 3배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리면 300만 원. 이자를 300만 원을 내야 돼요. 이자를 30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원금 그러니까 말고. 굉장히 고리 사채죠, 뭐.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담보로 잡았던 이런 걸 가지고 또 물건을 팔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묵인한다는 거잖아요. 용인하고. 근데 그게 당국이 그 왜 묵인을 하냐면 당국이 실제적으로 돈주들의 자금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돈을 흡수하려고 하면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으니 돈주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강국의 돈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니들 열심히 돈 벌어라. 예. 갖다 바쳐라. 그리고 저희가 돈주들을 보면 돈주가 그러면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사업이 그럼 가장 잘 될까잖아요. 대거리 장사라 그러죠. 달리기 장사라 그러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을 다니는 장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하거나 또 차를 이용해요. 근데 기차를 이용할 때는 전기가 나가면 기차가 일주일, 뭐 5일 서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럼 장사꾼들은 짐하고 같이 그 선 기차역에서 한 5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숙박업이거든요. 그래서 돈주들이 예를 들어 청진에 살고 있는 돈주다 그러면 함흥 지역에, 김책 지역에, 역 주변에 있는 집들을 몇 채를 사놓은 거예요. 아유.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바지 사장을 두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안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기차가 서면 거기서 뭐 3일 밤을 잤다. 그래가지고 그게 누적이 또 돼요. 그래서 한 돈주가 갖고 있는 그 숙박업소에서 10번 이상을 자면은 좋은 고객이다 그러면 하룻밤 정도는 무료로. 야 이거 무슨 뭐 발마사지야. 패키지예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 얻는 거죠. 네, 아무튼 이 돈주들 우리가 뭐 한국에서 돈 진짜 많은 진짜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한데 북한의 진짜 돈주는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막강한 재력을 가진 그 돈주들의 하루를 저희 이만갑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라고 한 잔에? 승마도 야 승마까지. 와 커피 한 잔에 북한 돈주의 하루 영상 보시죠. 오늘 조규 현주와 함께 북한 상위 1% 돈주들의 하루를 살펴볼까요? 오전 9시 상쾌한 아침 상위 1% 돈주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헬스장, 일명 체육운동실입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런닝머신 위를 날래 달리는 북한 돈주들. 최근 몸매 관리에 올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전 11시 헬스장에서 제대로 땀 뺀 돈주들이 찾은 다음 장소는 바로 마사지샵입니다. 도자기 피부를 원하는 돈주들이요. 먹지 마시라. 피부에 양보하시라. 낮 12시 마사지로 피로도 풀었겠다. 술술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 돈주들이 자가용을 끌고 찾아간 곳은 초호화 식당. 이 맵잔 식당엔 최고급 철판 요리부터 함박 스테이크까지 상위 1% 돈주들의 점심 식사. 달라도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식후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돈주. 커피 한 잔에 북한 돈 7만 원 정도는 돈주들에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후 2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젠 몸을 풀어볼 시간. 탁구, 볼링, 승마 그리고 골프. 이 종목들은 웬만한 돈주도 접근 불가한 귀족 스포츠라고 합니다. 오후 4시 돈을 물수도 쓰고 싶다면 외화상점으로 오라. 북새상점, 유경백화점, 낙원백화점. 이 외화상점 안에는 해외 명품들이 수두룩 빽빽. 북한 돈주들이 어마어마한 재력 놀랍지 않습니까? 와. 아니 저는 놀라운 건 커피 한 잔에 7만 원. 북한 돈이요? 네, 설비 씨, 북한 돈 7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닌가요? 얼마나 네, 뭐 한국 돈으로 비하면 한 10,000원 정도,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비싼 거지. 네, 그리고 북한 돈으로 7만 원이면 1인 15kg의 쌀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일반 평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거를 지금 한 끼 커피를 한다는 게 그게 바로 북한의 이제 차이죠. 채원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신기한 부분이 많았어요. 아 거의 본인 생활 아니에요? 볼링 치고.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마사지 샵이 약간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한국하고 별로 비슷해요. 차이가 없다라는 비슷했어요. 게. 재환 씨, 네. 어떻게 놀랐습니까 또?
저는 일단 케이크 같은 것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함박 스테이크랑 그 옆에 이제 보면은 그 계란 후라이를 반숙으로다가 이게 살짝 구운 것이 그렇게나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먹는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하구나. 여기든 제 생각엔 우리 남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생활을 저기서 100억대가 돼야 한다는. 맞네. 네. 볼링 뭐 재벌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니아 씨는 어떻게 본인의 생각과 어떻게 다르던가요? 술이 빠졌죠? 저는 많이 틀리죠. 네. 저는 저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저렇게 운동하고. 그건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계산만 대충 해보니까 거의 일반 북한 주민 1년치? 네, 1년을 벌 돈을 그냥 뭐 하루 반나절에 다 써버리는 그런 게 아닌가. 혹시나 그럼 북한에 있을 때 그 현숙 씨께서 보셨던 돈주들도 다 저렇게 좀 사시고 맛있게 먹고 또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 뭐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네. 뭐 우리 혜산 씨는 저 정도는 못해 디테일하게 저렇게까지는 못되지만은 제 잘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집이 진짜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가? 1층에는 몽땅 그 어디가 사우나 방입니다. 사우나 네 진짜 사우나 방에 2층에는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자기 집이 이렇게 거실 자기는 침실인데 거기는 주로 가면은 간부들의 그 어떤 모임 장소인 겁니다. 아지트. 네, 아지트. 제가 아는 사장은 이제 아침은 북한에서 먹고 점심은 중국 가서 먹습니다. 근데 점심에 가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이제 헤어스타일은 북한보다는 중국이 낫기 때문에 중국 가서 헤어하고 명품도 사가지고 저녁은 북한에 와서 먹고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아침은 북한에서 점심은 중국에서 저녁은 북한에서 이렇게 먹는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진짜 엄청나게 잘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돈을 벌었어요. 충성의 자금 39호실 산합니다. 거기가. 이게 바치고 있다가 충성의 자금 횡령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결말은 안 좋더라고요. 결말은 안 좋으니까 북한의 돈주들의 결말은 결코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 뺐더라고 한 방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 연소득이 약 6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런데 북한의 돈주들은 열흘 동안 평양에 가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열흘 여행에 3,000달러를 쓰고 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평양에 밖에 문화시설이 없는 겁니다. 골프장, 당구장, 그리고 헬스클럽. 노래방도 미국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돈 내고 북한에서 가서 들을 수 있는 게 평양이에요. 일반 지방 노래방들에서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이런 CDR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북한도 정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는 정말 VIP들만 가는 매장이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가게 되면 외화상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명품만 파는 곳. 그래서 북한에 그 평양에 가게 되면 낙원백화점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물건이 싸다가 아니라 믿을만해서 부자들이 가서 사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북새상점이라든가 보통강의 뭐 류경상점 같은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곳에는 진품은 있는데 좀 비싸대요. 근데 들어갈 때 보면 거기 CCTV 있고요. 사람들 들어갈 때 나올 때 몸 수색을 한대요. 감시원들이 서서. 예, 그래서 살짝 기분 나쁘긴 하지만은 일단은 돈주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 따로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것이 그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해당화관이라는 곳이고요. 이 식당에는 주로 주황당 간부나 뭐 장령급, 장성급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요. 3명이 먹는데 500불입니다. 500불. 네, 500불. 야, 한국 돈으로 한 외워버리면 60만 원, 55만 원 정도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가족이 7명이서 만약 생일 파티, 뭐 생일 잔치를 한다 그러면 룸을 아예 하나로 빌립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이동식 노래방 기계도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한 번 하는데 한 5,000불 정도. 한국 돈은 5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대우도 워낙 좋고요. 그럼 이제 뭐 너도 나도 돈주가 되고 싶어 할 텐데 그럼 사실 돈주가 많아지면 북한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이 돈주들을 통해서 북한에서는 당국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세금은 아니더라도 세금 명목 형태로 사용료가 되던 뭐 이렇게 이익을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돈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당국에 많이 안 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 수익을 좀 숨긴다든지 돈을 또 다른 데 빼돌려 가지고 숨기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북한 내에서 돈을 관리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돈을 해로 애치하는 겁니다. 과거에 북한에서는 예를 들면
김정일이라든지 김정은만 해외 아주 권력층만 해외 비자금을 만들어 행태를 부처를 했는데 이제는 돈주들이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돈을 해외에 빼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주들은 유학을 되게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돈주들은 그래서 애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걸 큰 하나의 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돈을 해외로 보내고 자녀들도 유학 보내고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향도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역으로 일부러 세금 명목으로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시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 감시에서 자유로우려면 권력이랑 단단하게 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무슨 봉사한다 그러면은 기부금 내듯이 이렇게 막 일부러 돈을 내면서까지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북한에 돈주들이 많은데 이 돈주들의 행태를 보면은 돈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를 사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명거리에 공사가 있다. 그럼 돈주들이 중국 쪽에 시멘트라든지 철근을 이제 주문을 해요. 그거를 그 충성 자금의 형식으로 정부에 바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돈주들에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평양에 살 수 있는 집이 나오고요. 그리고 평양 시민권이 나와요. 평양에 산다는 건 북한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돈주들이 돈을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 기업소 당 비서가 보증을 하고 당원이 몇 명이 보증을 해야 당원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나 보증 좀 서줘. 그렇게 해서 당에 가입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에 가입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정치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주들 같은 경우는 돈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보면 저희가 조선 후기, 그러니까 말기죠. 말기쯤에 상인들이 돈을 가지고 양반의 집을 사잖아요. 그리고 양반처럼 이제 그 기아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북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봉 선생님께 좀 끝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이런 시대에 북한에 돈주들이 많아지는 게 북한 내에서는 좋겠지만 우리한테 입장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장마당을 통해서 많은 계층들이 현재 넓은 의미의 돈주 형태로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계층들은 저는 북한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북한 내에 이제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좀 돈이 돌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북한의 체제에서 모르던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남북한 간에 나중에 통합됐을 때 또는 교류 협력을 됐을 때 상호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격차를 자체를 줄여 나가는 것은 향후에 우리 통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예, 대북 제재를 피하라. 김정은의 숨은 돈줄. 예, 국제사회 압박 속에서도 김정은은 뭐 상관없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안타깝습니다. 이정은 나라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017 북한 최악의 겨울철. 겨울은 최악의 시즌이에요. 25도에서 32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살던 양강도는 한 40도? 발가락 하나 정도는 잘려나가고 살아있는 소가 얼어서 머리가 터진대요. 그래서 특별한 수설 만들어봤습니다. 저 맛을 들으면 진짜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기막힌 맛이 냅니다. 동상 걸릴까 봐 발 보호를 해주거든요. 이걸 하고 다니면 배가 시리지 않을까. 옷이 비싸 보이는데? 저거는 간부들이. 아, 진짜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